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너무 길어지지 않게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삼성전자의 가치가 최근에는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네, 분명합니다. 요즘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1등 프리미엄이 좀 훼손됐다. 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세계 최강이었는데 최근에 HBM이 부각되면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최강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밀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에 밀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3대 사업 중에 하나도 이제 1위를 탈환하거나 아니면 크게 성장률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현재 주가는 분명히 쌉니다. 삼성전자는 반드시 올라옵니다. 일단 오늘 뭐 주가는 반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이제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최소 7만원치의 이제 반등을 생각을 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 파운드리는 무조건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거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1위였는데 SK하이닉스에 밀리면서 지금 1등 프리미엄이 사라졌어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비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가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잘하던 걸 확실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반등할 겁니다. 왜냐면 비메모리나 파운드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경쟁력이 1, 2년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20년간 쌓여진 경쟁력이 바탕이 돼야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업체가 이제 반도체 굵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를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 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나왔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따라오고 있는 기술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쌓여온 노하우와 기술과 혹은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과의 연합까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에요. 기술 하나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엄청난 자본, 막대한 투자, 당연히 연속 투자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재, 그다음에 이제 장비, 그다음에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이라든지, 반도체 기판에 올리는 공정이라든지, 웨이퍼 부분의 기술이라든지, 불량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중국이 고난이도 공정까지 빠르게 침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단순히 SK하이닉스에 이제 HBM이 밀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는 생각은 들죠. 자, 일단 내용들 한번 보면 분기별 이 전망 변경치를 한번 볼게요. 유니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일단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랑 내년 1분기까지는 컨센이 같이 떨어집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이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물론 증권사의 전망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하지만 10조 원 초반대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 다음에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3분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3분기가 지금 9.1조 원 컨센서스 하회했잖아요. 4분기에도 9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9조 원의 영업이익이 적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히 이제 4를 곱하면 9, 4, 36 30조 원대 연간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건 현재 시가총액 350조 대비해서는 충분히 쌉니다.
그래서 PER이 이제 10배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PER 더 낮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성장 가치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그리고 6G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UA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반도체가 쓸 부분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와 같이 쓰입니다. 단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동반 성장은 확실하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비메모리 캐펙스와 영업 추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비메모리 부분 투자는 계속했습니다만 아직 이익 구간에서 성과는 안 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시면 비메모리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자예요. 그것도 적자가 작지도 않아요. 크죠? 사실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접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언젠가는 낼 것이라는 판단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비메모리 투자보다는 메모리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도 메모리랑 똑같아요. 엄청난 시간, 엄청난 돈, 엄청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랑 달라요.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형으로 굉장히 많이 찍어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고객이 달라고 할 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달라요. 일단 주문을 받고 그 주문대로 생산해서 납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고가 없는 구조고요.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비쌉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맞춤형 제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요. 수만 가지 이상입니다. 그 기업에 맞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공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다 표준화되어 있진 않아요. 많기는 합니다. 일반 D램과 낸드와 HBM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한 번에 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갈 건데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과는 아마 한동안 안 날 겁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온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PBR 밴드를 보면 저점이다. 이거는 사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쨌든 PBR 1배 초반에선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수익 가치 말고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PBR이 낮다는 것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거지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놓고 하단이 튼튼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최소 타겟 포인트로 7만원은 무조건 보는 건데 거기까지 언제 갈진 모르죠. 바로 갈지 횡보하다 갈지 더 빠졌다 갈진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삼성전자에 대한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치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위치에서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충분히 6만원대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HBM3E 8단 인증 성공 여부. 이제 리포트 내용에 보시면 10월 중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보시면 고객사의 인증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HBM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HBM을 어쨌든 받아야 됩니다. 하이닉스 거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왜? 이게 단일 기업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지금 SK하이닉스에서만 사실상 거의 압도적인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납품사를 다변화해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하이닉스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한 군데에서만 납품을 받게 되면은 단가 이 협상에서도 엔비디아가 당연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서만 HBM을 받는 것보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모두 골고루 받아야 비딩도 가능한 것이고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업체여도 AMD가 아무리 뛰어난 업체여도 메모리 반도체 한다고 합니까? 안 하죠.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나게 오랜 동안의 기술력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단순히 기술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업체, 장비업체, 검사업체 이런 업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비 하나하나의 기술력이 또 허접하냐?
아니에요. 검사업체, 장비업체, 소재업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레퍼런스를 쌓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도 그 주변에 파생되어 있는 엄청난 기술력들이 다 농축과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메모리 반도체를 못하죠. 무조건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SK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라니까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어쨌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HBM이 삼성전자가 안 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XL인데 제가 CXL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 CXL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좀 앞서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CXL 2.0 기반의 256GB 모델인 CMM-D를 하반기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아직 CXL이 확실하게 이제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게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 결국은 모든 기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 써있듯이 GPU와 AI 가속기, 메모리 등의 장치를 연결하는 차세대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애플이 예전에 CPU를 낼 때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엮어서 냈어요. 그리고 AI 반도체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이제 GPU와 SK하이닉스의 HBM을 합친 구도, 이게 AI 반도체잖아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붙어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이라는 것도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쌓는 형태잖아요. 옆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쌓았을 때 서로의 이제 전류라든지 이런 소통이 원활합니다. 반도체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미세화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집적화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CXL은 여기서 뭐가 핵심이다? 연결입니다. 이 연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이건 SK하이닉스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용화가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존에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HBM이고 그게 CXL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뭐 비메모리 이 부분에서 성과는 안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메모리, HBM, CXL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분명히 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는 너무 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아마 말씀드릴 일이 있을 텐데 뭐 이걸 제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몇 시간을 둬도 부족하다라고 봐야겠죠. 끝으로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죠. 네, 금리 기준금리 인하 0.2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방금 인하됐고 5일 이평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하락 추세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있으니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5만 원대 중후반까지 다시 밀릴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최소 TP가 7만 원이에요. 최소 TP가.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네, 시간은 조금 걸릴 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네,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물리신 분도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주 불만이 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주주환원책이 새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현금만 지금 100조 원 정도 갖고 있다고 하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나 배당 확대나 어떤 식으로든지 주주환원 정책이 또 발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모아 놓는다면 6만 원 이하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